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가 부자라는 것인데요. 물론 중동 최대 산유국이니까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수입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석유를 수출해서 국가 재정의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매장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들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벽산 엔지니어링에 재직하고 있는 박인식입니다. 13년 동안 사우디에서 시장을 돌아보고 일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2030년 엑스포 유치하는 도시가 결정됐습니다. 우리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5.1달러의 위력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우디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사우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가 부자라는 것인데요. 물론 중동 최대 산유국이니까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수입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수분처럼 재산이 솟아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사우디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로 감당하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사우디 경제를 우리가 산유국 경제라고 하죠. 사우디의 1년 GDP가 2021년 기준으로 8,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23년 작년에는 그것이 한 9천억 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을 인구로 나누어서 인당 GDP로 따질 때 2021년이 24,000달러, 작년의 경우에는 27,000달러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 35,000달러가 넘었지요. 우리나라 GDP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로 보면 사우디 GDP가 우리나라의 한 절반을 조금 넘고요. 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동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GDP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석유를 수출해서 국가 재정의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매장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들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오펙 쿼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900만 리알에서 한 1100만 리알 사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사우디에서 내수로 사용하는 것이 한 30% 정도 되고 그래서 수출하는 양은 하루 평균 720만 배럴에서 73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합산하면 대략 26억 배럴 정도 되는데요. 26억 배럴을 수출해서 올리는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암산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100억 달러라고 하면 2,600억 달러가 될 것이고요. 유가가 80달러라고 하면 2,08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유가가 80달러를 조금 넘어서고 있지요. 그렇다면 올해 수입은 대략 한 2,1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00억 달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크기가 얼마나 건지 잘 짐작이 안 가실 텐데요. 단순히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이 대략 2,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를 수출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삼성전자가 1년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못합니다. 사우디는 2020년에 아주 저유가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는 1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가 부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사우디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현재 국왕이 7대 살만 국왕입니다.
2015년 1월에 즉위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석유의 가격이 2014년까지는 $100가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고유가가 계속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살만 국왕이 즉위할 때 그때쯤 유가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에는 그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국가 재정이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가격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가가 균형 재정 유가보다 낮으면 국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것을 넘어서야 흑자 재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살만 국왕이 즉위한 2015년부터 계속 유가가 재정 균형 유가를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2022년 잠깐 한 해 정도 재정 균형 유가를 넘어선 일이 있어서 그때 대략 한 $250억 정도 흑자를 기록한 일이 있는데, 살만 국왕 즉위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략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나서 1년에 보통 $200억에서 최대한 $1000억 정도까지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사우디는 무엇보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국가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사우디로서도 세금을 더 이상 안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 7월부터 5%이던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인상을 적용할 때까지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가가치세만 3배로 올린 것이 아니라 수입 관세도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수 시장에 비해서 내수에서 조달하는 물건이나 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수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관세가 5%에서 20%까지 인상되다 보니까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이루어졌죠.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부가세와 관세만 인상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의 대표적인 경우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연료도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때까지는 휘발유가 1리터당 우리 돈으로 한 130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한 셈인 것이죠. 서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유가를 매우 낮게 유지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4배 정도 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사우디 정부에서는 적자나는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고 또 그걸 대폭 올리고 관세도 많이 올리고 보조금도 깎고, 심지어는 그 공무원 월급 지급 방법을 바꿔서 공무원 월급을 3% 정도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헤지라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레고리안력을 사용해서 1년이 365일인데 헤지라력은 1년에 355일로 대략 열흘에서 열하루 정도 짧습니다. 그런데 해지라력으로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1년에 12달치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12.3개월 분의 월급을 지급하는데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공무원 월급 지급 기준을 해지라력에서 그레고리안력으로 바꿔서 12개월로 바꿔서 지불하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로서는 저유가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세계의 이목을 끌 만큼 거대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우디 북서부의 네옴시티라는 아주 대규모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과연 그것을 사우디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는 발표할 때 사업비를 대략 $5천억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견해로서는 5천억 달러로는 감당이 안 되고 적어도 1조 달러 정도, 한 2배 정도까지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대 사업이 네옴시티뿐이 아니고 리야드의 사우드 왕가의 발원지라는 디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옴시티 아래에 선사 유적지 아룰라라고 있습니다. 아룰라라는 선사 유적지를 개발하고 또 리야드 인근에 아주 세계적인 규모의 복합 레저 타운인 키디아를 또 건설하고요. 대략 사업비가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옴시티가 지금 왕세자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은 아마 1조 달러가 아니라 2조 달러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1년 예산이 대략 3,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040억 달러인 것을 비교하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러면 1년에 3,300억 달러 되는 국가에서 도대체 1조 달러 혹은 2조 달러에 이르는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을 보면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새만금 간척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새만금 사업의 사업비가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참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4대강 정비 사업도 대략 200억 달러 수준이고요. 가덕도 신공항이 1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100억 달러가 적은 돈이 결코 아니지만 사우디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거대 사업에 비하면 1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1년에 3,300억 달러 되는 나라에서 무슨 수로 7년치 혹은 3년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사업이 한 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진행된 거긴 하지만 사우디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거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해 거기서 수익을 찾아가는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실현돼서 생각했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겠죠. 사우디 거대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라인입니다. 폭이 200m, 높이 500m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건물인데요. 길이가 무려 170km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강릉 가기 정도 거리인데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이처럼 엄청난 건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우리가 통상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500m라고 하면 10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근데 대체로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가 일반 고층 건물 건축비의 2배에서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되면 그 아래 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여러 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을 위한 통로로 또 공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발표하면서 네옴시티의 더 라인을 최첨단 시설로 꾸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70km에 달하는 이 전체를 하이퍼루프를 설치해서 170km를 20분에 주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각종 최첨단 시설을 넣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분양 가격은 엄청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업은 외국 자본을 투자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산성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그 채산성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인구가 3,200만이긴 하지만 그중에 자국민은 1,9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1,300만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평균 월급이 88만 원 정도
구조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우디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거기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1,900만인 사우디인 중에서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우디 국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당 소득을 고려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도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결국 거기에 살 사람도 대부분 외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성패는 결국 외국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외국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사우디가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정의 7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7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근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 석유 의존도가 20% 정도고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있는 두바이의 경우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석유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산유국 경제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1970년대에 아주 전설적인 석유 장관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야마니 장관인데요. 그 야마니 장관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가 떨어져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석유가 유일한 에너지원인 시대에서 석유 이외에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석유가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석유 산업 안에서도 지금까지 전형적인 그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쉐일 오일이라고 쉐일층에서 석유를 짜내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카나다에서 생산하는 쉐일 오일의 생산량이 중동 산유국 전체 생산량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 경제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 다각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 다각화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우디의 거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우디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거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 맨 먼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되게 여러 곳에서 돈 쓸 곳은 많이 있는데 결국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려면 그만한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사우디에서 그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개선된 그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는 세계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외국 투자자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만한 뭔가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대 사업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 일이 되건 안 되건 우리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에드벌룬을 띄워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거대 사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사우디에서 이런 거대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100% 계획한 대로 다 이루겠다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커다란 일을 하겠다고 어디에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으로 자기네가 당초 계획했던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사우디 거대 사업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사우디 거대 사업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 100%가 아니라 어쩌면 계획 50% 또는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그런 나라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가 3,200만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1,900만이 자국민이고 1,300만이 외국인입니다. 취업 인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국민 취업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고 외국인 취업 인구가 1,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자국민 취업자 수의 3배에 이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벽산 엔지니어링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인식입니다. 저는 앞서서 사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대의 재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력으로 왜 그렇게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를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폭의 경제로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우디는 현재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업 다각화 정책의 결정체가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경제 계획을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사람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고, 또 사우디에서 생산된 물건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비전 2030 경제개혁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사우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우디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우디에는 다른 중동 산유국 과는 달리 취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인구, 노동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우디에서는 취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가 3,200만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1,900만이 자국민이고 1,300만이 외국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자국민 대 외국인이 60대 40 정도 되는데요. 취업 인구도 60대 40이 돼야 되는데 취업 인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국민 취업 인구가 380만밖에 안 되고 외국인 취업 인구가 1,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자국민 취업자 수의 3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한 배만 많은데 취업 인구는 오히려 자국민이 외국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우디 인구 1,900만인데 그중에 380만 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4.8명에 1명꼴로 취업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인구 4.8명에서 1명이 취업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옛날 우리 생각하면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 가족이 뭐 5명, 6명, 많게는 7, 8명 될 때도 그때 아버지 혼자서 벌어 들어오시는 수입으로 이제 온 가족이 먹고 살았거든요. 사우디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사우디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이 7.5명 정도 됩니다. 자녀를 8명 정도 낳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한 4명까지 내려갔고 2020년 들어서면서 2.5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태어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우디 통계청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에서 24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무려 53%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인구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직 그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서 25세가 넘어서서 이제 경제 인구로 편입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만 지나면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취업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평균 급여가 민간 기업일 경우에 대략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우디 민간 기업 취업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그 인원이 무려 750만 명이 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힘들고 귀찮고 지저분한 일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사우디 청년들이 25세가 넘어가서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느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많이 발표되는데도 그 시민들을 경제 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그다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정말 일부러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의 취업 인구 중에도 사실은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무 고용 정책 때문인데요. 그 의무 고용 정책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무를 가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가서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우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현지 언어로 이야기하고 현지에 익숙한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우디 정부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강제할 만큼 실제로는 그 외국 기업들이 사우디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사우디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취업, 직장의 개념과 외국인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직장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험한 일,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사우디의 젊은이들은 취업이라고 하면 냉방이 잘 된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꾸고 기본적으로 어떤 매니저 정도 역할만 하려고 들거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의 근로 의욕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사우디인들에게 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만 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제로 사업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사우디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제이션,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또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80만에 이르는 이 사우디 취업 인구 중에는 이 사우디제이션으로 취업한 인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취업자는 380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경제개혁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사우디 자국민을 의무 고용 정책을 써가면서까지 취업하도록 만든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이처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일자리도 대부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일자리가 사우디 국민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주 저임금의 3D 업종에 해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직 취업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취업할 만한 나이가 된다고 해도 과연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혁 정책 중에 수긍할 부분도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사우디제이션,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실제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인력을 강제로 밀어넣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민간 기업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우디 국민들을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전제 왕정 국가입니다. 세계에 왕국이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가 여럿 있지만 대부분 입헌 군주국이어서 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스리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와 달리 정말 왕국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국왕의 결정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만한 기구나 조직이나 절차가 없는 전제 왕정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국왕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
결정해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절차는 없지만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왕자의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 왕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해서 권력이 분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는데요. 우선 국방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경찰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있고, 국방부와 달리 국가방위군이라는 군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처가 있는데 이 세 부서의 장관이 모두 50년 이상 역임을 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2011년에 돌아가신 술탄 왕세제가 장관으로 50여 년을 재직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는 술탄 왕세제 다음으로 왕세제에 올랐던 그 나예프 왕세제하고 그 나예프 왕세제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세제의 부자가 한 50여 년을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방위군은 제6대 국왕, 지금 살만 국왕이 7대 국왕인데 6대 국왕인 압둘라 국왕이 왕자 때부터 국가방위군 사령관을 하고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서 그 역시 한 50년 넘게 그 장관직을 한 가문에서 한 부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교부는 3대 국왕인 그 파이잘 국왕이 1932년 사우디가 건국될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었고요. 그 아들인 칼리드 빈 파이잘 왕자가 이어서 외교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외교부 장관을 한 것이 83년인가 그렇습니다. 80년 넘게 외교부가 파이잘 왕자 부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모든 왕실과 중앙부처가 있는 리야드 도시의 시장이 지금 살만 국왕이 시장이었습니다. 살만 국왕도 48년인가 리야드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와 국방부와 국가방위군, 그 다음에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담고 있는 리야드를 총괄하고 있는 리야드 주지사까지 모두 50년씩 수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한 조직의 장이 10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그 수장의 사조직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한 조직의 장이, 그것도 무력을 가진 조직의 장이 50년이나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국왕의 말보다는 그 조직의 수장, 장관이나 사령관의 말을 더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전제왕정 국가이지만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는 세력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서 왕실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그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전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구도가 그동안에 이 평형을 이루었던 구조가 깨졌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17년 리츠칼튼 호텔 구금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국방부는 국왕에 오르자마자 국왕이 자기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의 장들을 전부 세력이 약한 왕자들로 다 바꿔치거나 아니면 평민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우디가 전제 왕정 국가이면서 다른 어떤 세력, 견제할 이제 세력조차 없는 국왕 또는 국왕의 대리인인 실세 왕세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왕세자가 이렇게 전대미문에 아주 놀라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왕실의 어떤 조정 절차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될 텐데 2015년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나서 현 왕세자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리츠칼튼 호텔 사건을 계기로 모든 나머지 세력의 예봉을 꺾고 나서는 이제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결정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만한, 또 그리고 반발을 일으키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를 할 만한 저항 세력이 저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사우디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분명하게 갈립니다. 굉장히 선진화되고 사업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기술 표준이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건 도대체 사업 관리가 뭔지, 준공이 뭔지, 또 공사비나 또 공사기간이 제멋대로 바뀌고 이런 나라가 사우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우디에서 발주되는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크게 석유화학 산업과 그 나머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기업인 아람코가 주도하는데, 이 아람코가 주도하는 사업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사업 관리도 엄격하고 철저하고 또 기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람코에서 건설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들은 공사 발주를 할 때부터,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공장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제품을 출하하게 되면 그 출하할 제품을 파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장을 건설하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팔기로 약속했던, 계약을 했던 모든 계약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코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연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은 3억 5천만 달러 정도에 계약했던 것을 7억 달러 정도 들여서 일을 마쳤던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합니다. 반면에 다른 정부 재정 사업들은 공사 기간이나 공사 관리도 매우 느슨하고 또 사업비 지급도 아주 자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가 제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무슨 핑계를 잡아서 공사비를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우디에서 겨냥할 시장이 어디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우디 아람코가 주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10조에 가까운 사업을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수주한 일도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에서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게 굳혀져 있고 그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거대 사업들은 이 석유화학 산업과 달리 기존에 있던 산업들로 분류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아주 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국왕이나 또 왕세자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가 하면,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겨냥할 시장은 기왕에 해오던 아람코 시장은 따로 언급할 것이 없겠고, 이 사우디 시장이 새로 형성되고 있는 거대 산업 분야가 될 텐데, 이 거대 산업은 사우디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력뿐 아니라 우리의 자본력도 거기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국가 재정 사업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한 만큼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사우디 내부 형편이 어떻게 되든 공사비만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투자해서 그것의 결과물로 우리가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사우디의 국가 재정 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우디의 의무 고용 정책이라든가 의무 구매 정책,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진출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 사우디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의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건설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을 감안해 보더라도 세계 어디서도 사우디만큼 역동적인 시장을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에 의존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 시장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죠. 제가 사우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시장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3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사우디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론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필요한 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한 첫 번째 사업이 1973년에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1973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기술 수준도 매우 낙후돼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외국 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사우디에서 건설하면 한국을 떠올릴 만큼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데는 그만한 능력과 또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1973년도에 우리가 처음 중동에 진출을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저는 이전에 우리가 이루어냈던 중동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만한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다 판단하시겠지만 기업에 관계되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우디의 실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출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에게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명할 만큼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